네. 자, 보궐선거 일주일 남은 가운데 지금 여론 추세는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걸 준비했는데 먼저 리얼미터부터 보시죠. 자,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지지도는 32%,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는 55.8%입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박영선 후보가 될 것이다 28.2%, 오세훈 후보가 될 것이다 62.1%로 이 같은 여론조사는 YTN과 TBS가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에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95% 신뢰 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한길 리서치에서 시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 후보에 대해 묻는 조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한 분들은 32.5%,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60.1%입니다. 32.5 대 60.1, 그 격차가 이전보다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MBN에서 의뢰해 한길 리서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곳 여론조사 이렇게 각각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여론조사 추이는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격차,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이 같은 부분 추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일단 현재로서 그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론의 향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권심판론이 일정 부분 현재 선거 구도에서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먹히게 되면.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같은 지지율을 여론조사 결과마다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현재 야당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선거 그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인물론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좀 뒤집어서 인물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계속 가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판 자체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 즉 정권 심판을 바꾸려면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하고 그걸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대안들을 잘 내놔야 되고요. 그 내놓은 대안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권 심판론이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권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혹시나 반전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붙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그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주요 관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지금 유권자들에게 잘 지금 맞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인물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남은 변수,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과 또한 여당 후보들이 어떻게 잘 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 여당과 야당 모두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믿기가 어렵다, 신뢰하지 않는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도 분명히 확인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야당에서도 여론조사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의 여론조사와 지금의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과거에 2011년도에 오세훈 그 당시의 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놓고 맞대결했을 때는 공표 기간 동안 20% 정도 차이가 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차이가 불과 0.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거의 100% 유선조사,
집전화 조사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통해 무선 조사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때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과거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이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이 공표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박영선 후보나 또는 부산의 김영춘 후보가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여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까지 공개된 여러 조사를 보면 따라잡기는커녕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차피 내가 나가봤자 지는 거 아니냐, 투표를 자포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다, 나오면 이긴다, 박빙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야권 입장에서는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 야권 지지자들이 내가 안 나가도 이기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이 투표층이 결집하지 못할까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보궐의 특성상 또 본 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다 보니 조직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 네. 중도층과 무당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야 이 결과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이른바 이 엄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측 모두 이 여론조사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와 입장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지층에 대해서 단속하고 결속을 호소하고 있는 그 입장만큼은 분명히 또 같은 것도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끝에 가서는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 방법 등등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이 이번에도 유효할지는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불과 1년 전 4.15 총선 때 여권이 정말 대승, 압승을 거뒀던 바 있죠. 그런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1년 만에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왜 그런지 저희가 연령대별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부터 보시면요. 이 연령대별로 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대 20대까지 지금 등을 돌린 상태이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 지지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20대 박영선 대 오세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 대 45.4, 30대는 34.7 대 50.2, 40대 44.2 대 48.7입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39.2 대 54.6, 60대 이상은 22.7 대 72.4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길리서치 조사도 더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참고해 주시고요. 한길리서치 연령대별 지지율도 보도록 하면은요. 여기도 지금 추이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8세 이상 20대 박영선 대 오세훈입니다. 25.1 대 61, 그리고 30대에서는 43.4 대 48.7, 40대에서는 43.9 대 50.1, 그리고 50대에서는 37.7 대 58, 60세 이상은 19.9 대 74.8입니다. 역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화면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 4, 50대뿐만이 아니라 20대와 60대, 특히 2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그제 진행된 TV토론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이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내곡동 처가 땅 의혹에 대해서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여론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잘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겨왔던 젊은 층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통념도 깨진 여론조사 결과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20대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얻어낼 수 있었던 건가요? 우선 네거티브가 너무 약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 하나만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산 게 아니라 1970년도에 이미 상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특효하는 거리가 멀다는 건 분명해졌고요. 다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 기억이 정확했느냐 정확하지 않았느냐 그 논란인 것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 20대와 또 50대 이상의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실용적인 세대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네. 과거의 세대가 한 번 보수면 계속 보수 또는 한 번 진보면 한 번 진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의 20대는 산업화 세대에게도 또 민주화 세대에게도 마음에 빚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세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계속 고도 성장기에 있었지만 네. 성장은 정체되고 그 사이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해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세대가 20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특히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취직을 한다 한들 결혼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지난 3년 동안 폭증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견제 심리, 회초리를 때려야겠다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 같은 20대 오세훈 후보 지지가 오로지 오세훈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또는 국민의힘이 확실한 대안 세력이라기보다는 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20대의 보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20대의 실용화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이번에 다시 시장이 되어서 시정을 펼치는데 잘 못한다면 네. 그리고 혹여나 정권이 교체됐을 때 바뀐 보수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보수 지지가 얼마든지 다시 민주당 지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20대를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네. 이념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조금 낡은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 20대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야권이 제대로 못하면 떠날 수도 있다. 야권에 대해서도 경고를 좀 한 말씀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40대를 기반으로 해서 20대와 30대 마음 되돌리겠다. 현장에서 만나는 민심은 다르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뒤집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건 전혀 불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다만 얼마나 이게 열심히 해서 20, 30대에 떠나간 마음을 붙잡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20, 30대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주택 공급 정책 같은 경우도 20, 30대는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얘기할 만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대출 문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박영선 후보나 현 정부가 지금 현 정부나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읍소 전략도 하잖아요. 다시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읍소 전략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불만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대안을 잘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 30대들이 그러면 정말 그래 이제 제대로 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그걸 어느 정도 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20, 30대들이 볼 때 아 그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 되면 20, 30대가 돌아서서 표 찍는 날은 또 다르게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설득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거 못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가 할 일은 20, 30대가 실망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잘 제시하느냐, 설득력 있게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관건은 오세훈 후보 관련 내곡동 땅 문제가 이제 더 많은 이제 이슈가 더 터진다고 하면 이게 또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깜깜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증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폭로가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촉매제가 돼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 또 20, 30대가 공정의 가치에서 봤을 때 비판적 입장에서 표를 다르게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남아있는 변수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오늘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는 날짜를 밝혀서 전해드릴 수 있고 여론조사는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우려해서 선거법상으로 이제 4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추세를 이제 알기는 어려운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보신 대로 일단 오늘까지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엿새 동안 사실 또 사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민심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사전선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전투표가 많아지는 것이 예전에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높아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러나 이제 한쪽으로 생각하면 사전투표는 어느 정도 지지층이 확고한 층이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중도층은 관망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그 진보나 보수나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있는 분들은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지지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사전 투표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좀 긴가민가 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변수는 사전 투표보다는 나중에 이제 실제 그날 투표의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마 사전 투표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뭐 사전 투표가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이 아직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 투표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조그만 문제도 여론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막말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그 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이제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민심이 바뀌느냐 하는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 있느냐의 문제고 네. 설득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막말 경계령, 이 경우는 후보뿐만 아니라 측근들, 각 캠프에서도 지금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는 중인데 조그마한 실수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깜깜이 선거 변수, 장평론가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변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의미가 후보 개개인의 인물이나 자질을 보고 투표하는 선거라면 남은 기간 동안 후보의 어떤 실수나 실책 또는 굉장히 잘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냐, 굉장히 거시적인 프레임에서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보 개개인이 아주 결정적인 실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웬만한 실책이나 변수가 등장해도 그게 표심을 바꾸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회초리를 때려야겠다 마음먹은 분들은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겠다, 힘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도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를 지지하겠죠. 이미 이 지지층이 상당히 고착화돼 있고, 네. 중도층과 무당층의 어떤 투표 성향까지도 지난 여러 번의 여론조사를 걸쳐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 최근 한 2주 사이에는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깜깜이 일주일 기간 동안 변할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 좀 고개가 저어지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후보 외적인 부분에서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죠.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이제 통과되기 이틀 전에 전세금 올렸다가 물러났는데, 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보증금은 조금 3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월세 상한율을 계산해 봤을 때 네. 5%, 본인은 5%라는 법을 내놓고 옛날 기준으로는 9%, 최근에 바뀐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는 26%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악재들이 오히려 여권에서 더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걸 과연 박영선 후보 개인의 능력만으로, 개인기만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바뀐 임대차 3법에도 뭐 해당이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만, 고위공직자 또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그 방향과는 다른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그 비판은 분명히 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변수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아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흔들릴 수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시각까지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